실무에서도 오늘 설명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가 일반 기업으로 보면 손익계산서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영리조직에서는 투자한 자본주의 지분 변동이 얼마냐, 그래서 이익이 얼마냐, 얼마를 배당해 줄 수 있고 얼마가 늘었냐, 그래서 손익을 측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비영리 쪽에서는 뭐 우리 그냥 우스개로 보통 얘기하지만 기업에서는 물건 많이 팔고 비용 절감해서 이익이 남은 연말에 뭐 이 포상이라든지 휴가가 될 수 있는데, 비영리 쪽에서 후원금을 많이 받았는데 사업을 안 해서 돈을 많이 남겼다, 만약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 경우는 포상이 아니라 뭐 거의 해고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표현하는 운영 성과표, 미국에서는 이것을 운영 성과표라는 표현도 있고 또 활동 보고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나오는 우리 역할이 어떤 일들을 했었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주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운영 성과표를 보게 되면 말씀드린 같이 공익 사업에 수행한 성과, 물론 이것을 가지고 성과까지 측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공익 사업에 얼마나 어떻게 자원들이 사용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관리자의 책임 수행 정도, 이 얘기는 기부자들이 후원금이나 아니면은 보조금을 맡겼을 때 그 돈들을 어느 정도 어떤 부분으로 잘 사용했는지, 그 사업의 또 일의 업무 수행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성격이 됩니다. 운영성과표 작성 원칙, 이 부분 아마 여러분 교재에는 지금 없는 내용입니다. 어제 뭐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여서 조금 더 추가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운영성과표 작성 원칙은 기간귀속이라는 원칙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언제 12월 말 이때인지인데, 이 운영성과표는 다른 말로 제가 그냥 여기 제일 앞에, 어제도 제일 앞에 앉으셨는데 앞에 계신 분한테 얼마 버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앞에 계신 분이 100만 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은 100만 원 번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많이 버세요? 아니면 적은 건가요? 우리는 얘기를 못 합니다. 왜? 이 100만 원이 1시간 일하고 100만 원일 수도 있죠. 하루 일하고 1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한 달 일하고 100만 원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벌었다,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특정한 시점이 아니라 기간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활동을 했다, 그러면 이 동안 얼마가 들어와서 어떻게 사용됐다라고 하려면 기간을 나눠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 같이 기간을 나눠서 하다가 보니까 발생된 기간에 맞춰서 귀속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어제 우리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얘기하는 것들이 다 이 원칙과 관련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것들을 조정해 준 결과가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기속으로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이 대응돼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하고 관련된 것들은 보조금하고 관련된 비용하고 연계돼서 표시가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액으로 표시해야 되는 부분, 총액으로 표시하는 부분들은 아마 단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기 쉬운데, 은행에서 통장에 예금이 들어옵니다. 이자가 들어오면 우리 통장에는 들어온 거는 예를 들어서 이자가 10만 원이면 15,400원 원천징수 떼고 한 8만 4,500원 정도가 들어오죠. 그럼 이자 금액은
84,000원입니까? 10만 원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이제 그냥 신경 안 쓰고 이자도 많지 않으면 통장에 들어온 금액 그대로 정리해 버립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자 금액이 세금만큼 더 많고 우리는 세금을 부담했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표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 또 활동가들하고 어디 뭐 봉사활동 나가고 이럴 때 보통은 봉사자들이 자기들이 회비 내서 움직이고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 준다 이러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자원봉사 활동을 우리가 전체가 진행된다 이러면 활동 간 사람들, 봉사 간 사람들에게 대해서 회비를 받은 거는 우리 회비 수입이 되죠. 그리고 경비가 나간 거는 우리 비용으로, 그러니까 들어온 금액은 들어온 대로 다 표시하고 나간 것은 나간 대로 구분한다. 이게 이제 총액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부금 쪽에서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기부금에서도 수수료 공제한 금액만 기부금이 아니라 공제하기 전이 우리 기부금 수익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 단위하고 구분 표시는 조금 이제 내용들이 있어서 요거는 다음 내용에서 같이 들어가 봅니다. 작성 단위, 이 부분은 어제 말씀드렸던 재무상태표 말씀드릴 때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운영성과표를 작성할 때는 공익목적 사업 부문도 만들고 기타 부문도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같이 이 얘기는 우리 정관에 있는 목적 사업에 대한 기준이다 보니까 기준에 따라서 들어가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법인세법 기준하고는 전혀 별개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 동일해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도 이렇게 나누어서 가는 것이 좋고 결산서 만들 때도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 만들 때와 법인세 신고할 때 만들 때 이렇게 나누어서 필요한 것들로 그룹핑을 잡아줘서 결산서를 만들면 되겠다 하는 얘기를 어제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의 형식에 대한 내용들 한번 좀 보죠. 운영성과표 표시 방식은 여기서 보시면은 사업 수익, 사업 비용. 자,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제 재무상태표는 말씀드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라고 보는 거는 내가 언제 바로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유동성 기준으로 이것을 쭉 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성과표는 지금 보려는 게 뭐죠? 자, 예를 들어서 당신 작년에 얼마나 벌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매 본업이 있죠. 그 사람의 본업에 따라서 그것이 월급을 받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더 들어간 거는 그 사람이 작년에 주식을 해서 월급은 연봉이 한 5천인데 주식을 해서 1억을 벌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내년에 얼마를 벌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는 1억 5천 갖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가지고 내년에도 5천 정도 선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매년 갖고 있는 돈 대비 수익률이 뭐 100%씩 나오는 이런 그 주식 한다 그러면 거기는 본업이 그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본업에서 수입을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익법인의 결산서 볼 때도 중요한 것은 그 단체가 목적 사업과 관련돼서 들어온 수익이 얼마고 나간 비용이 얼마냐. 그렇게 되면 목적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됐다?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영성과표는 사업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은 없지만 그런데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게 있겠죠. 그걸 갖고 우리는 사업 외 수익, 사업 외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 목적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겁니다. 직접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하다가 보니까 사이드 이펙트로 나온 사업의 수익 비용. 근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세법에서 얘기해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되고 관련된 거를 목적 사업에 썼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 환입이 또 하나의 그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이 없으면 안 나타나지만 수익사업이 하는 경우는 이렇게 법인세 비용도 하나의 그룹으로 또 표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운영성과표는 사업과 관련된 우리 수익이 창출된 거, 사업을 하면서 나간 거, 이걸 보게 되면 사업과 관련된 활동 내용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과 별개로 진행되면서 나온 것들, 이렇게 이제 우리 구분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순서가 쭉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회계 단위 나누는 거는, 별도의 결산서 만드는 거는 재무상태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공익 목적 사업이라고 하는 한 부문으로 운영성과표가 완전히 나와야 되고, 또 기타 사업이라고 하는 부문 하나로 또 결산서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공익 목적에서 기타로 오고 가고 하는 이런 내부 거래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우리 어제 말씀같이 내부 거래를 제거하는 컬럼을 하나 만들어서 통합으로 하나 표현해 주시게 되면 됩니다. 실제 외부에 표시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내부 거래 이 제거 컬럼은 실제 공시되는 데는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분명하게 차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별도의 컬럼을 한번 이렇게 나눠두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전체 운영 성과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수익에 대한 얘기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영리 쪽에서는 사업 수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넓은 의미로는 이 사업 수익은 목적 사업, 이 목적 사업이라는 것은 정관에 나와 있는 우리 단체는 무엇을 하는 조직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얘기는 영리 조직인 회사나 비영리 조직이나 다 동일합니다. 영리 조직인 회사는 우리는 도소매업을 한다, 우리는 제조업을 한다, 우리는 컨설팅업을 한다, 교육사업을 한다, 우리는 무슨 일 한다는 게 그 조직의 회사의 정관과 법인 등기부에 나오고 그것이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 종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내용들이 우리 목적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결국 그 단체의 존재 목적, 그게 뭐죠? 법인 설립한 목적인 거죠. 그래서 법인은 법이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법이 인정할 때는 우리는 사람은 태어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근데 법인은 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설립된 목적에 따라서 뭘 하느냐라고 보여주는 게 이 사업 수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적 사업 관련된 것들이면은 우리 공익 목적 사업의 사업 수익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우리 목적 사업인데 또 하나는 여기에 더불어서 주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활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보죠. 비영리 단체가 수입이 가장 많은 쪽은 보조금 아니면 기부금 쪽이죠.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는 우리 일반 기업같이 매출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부금을 받아서 갑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갑니다. 근데 주식회사는 어떨까요? 주식회사가 장사해서 물건 만들어서 매출 일으키는 게 아니라 보조금 받아서 회사가 운영하겠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에서는 보조금이나 아니면 기부금 같은 것들을 받으면 이거는 매출이 아니라 매출하고 목적 사업과 상관없는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영업의 수익으로. 근데 우리 쪽은 이거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기부금, 보조금, 회비 받아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는 우리가 사업 수익 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기부금 수익, 보조금 수익, 회비 수익도 같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외부에 장부 기장을 일반 영리 쪽 주로 하는 회계사무실에다가 맡기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부금 받은 것들을 매출이 아니라 저기 밑에 있는 영업의 수익 쪽으로 기부금, 보조금 넣는 경우들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영리와 비영리의 관점 차이 때문에 그렇게 나눠졌지만 우리 쪽에서는 기부금, 보조금 다 주된 우리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법이 됩니다. 회비 마찬가지죠. 이 회비라고 하는 성격 자체는 사단법인이 구성원들이 돈을 내서 단체 운영하는 것이 여기 회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부분이 여기 있죠. 투자 자산 수익에서 이자와 배당되는 부분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정기예금 갖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다 영업의 수익 쪽으로 갑니다. 왜? 제조업하는 데서 저 이자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유통하는 회사에서 저 이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비영리 쪽에서 재단법인 쪽은 재단법인은 우리가 갖고 있는 30억, 40억을 정기예금 맡겨놓고 나온 이자 갖고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 이때 이자는 우리 사업을 하는 주된 재원 조달의 창구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투자자산 수익이라고 해서 이자와 배당이 사업 수익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예금 이자도 나오겠죠. 그럼 보통예금 이자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어느 조직도 보통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그 푼돈이라도 모아서 사업비로 쓰겠다. 물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기대하고 사업 계획은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나오는 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주된 사업 재원 조달이 아니다 보니까 똑같은 이자지만 우리 정기예금이라든지 목돈으로 우리가 쓰는 게 이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업 수익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예금은 여기 나온 사업 수익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사업 외 수익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지만 성격이 서로 달라지게 된다 하는 부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매출액, 이런 매출액들은 여기 수익 사업 쪽에 하면서 기타 사업 쪽에서 우리 뭐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한다든지 컨설팅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기 매출액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단체 결산서에서 이 사업 수익 부문을 보면 여기는 주로 어디서 자금이 조달되고 그래서 이런 돈으로 사업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사업 수익이 작년도와 올해 비교해서 보면은 여기는 사업하는데 뭐 더 사정이 좋아졌구나 아니면 어려워졌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수익 이런 얘기 이제 먼저 한번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늘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회비와 후원금과 보조금 구분하는 기준은 분명하게 갖고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증여, 출연, 기부, 후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저거는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이 일단 민법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 그걸 증여라고 그러죠. 우리 비영리 단체가 받는 거는 다 증여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 비영리 단체들이 이 받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우리 공익법인들은 목적 사업에 쓴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일단 과세하는데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고 자발적인 의사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대가가 없이, 그 다음에 이거는 자발적으로 이 두 가지 요건이 같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부, 후원, 그리고 세법에서 얘기하는 출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아니면 바보의 나눔 같은 데들, 이런 배분기관들이 나눠주는 것들 받을 때 우린 거기도 그쪽 기관에서 무상으로 받는 거죠. 동일하게 이 부분도 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무 확인이나 외부 감사 받을 때 기부금 수입이 얼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금액들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회비는 어떤 모임의 비용이란 뜻이기 때문에 회비는 모임의 구성원들이
운영 경비를 분담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의무적으로 부담 지워진 비용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어디든지 협회가 있으면은 회원 구성이 되고 회원들은 회비를 얼마씩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사이에서 동창회도 그렇고 어디 모임하면은 운영비를 누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5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내서 경비를 충당하죠. 이때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무상이 아니라 내가 구성원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그리고 그 자체가 의무적인 부담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회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성격상으로 기부와 회비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받을 때 명칭을 기부라고 표현하든 회원한테 받는 회비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후원이라고 하든 특별 회비를 얘기하든 명칭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칭에 따라 여러분들 혼란스럽지 말고 실제 돈을 받는데 이거 자체가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 내는 거냐 아니면 어떤 의무가 부여됐기 때문에 의무에 따라서 납부하는 거냐 따라서 회비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이제 현장의 현실입니다. 우리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후원과 회비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단체들이 사람들에게 회비를 받습니다. 명칭은 사단법인의 회원들에게도. 근데 그분들은 다 요구하는 게 회비인데도 기부금 영수증을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단체 입장에서 현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안 하면 단체 구성원들 회비 낸 사람들이 나 회비 안 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경우가 있다가 보니까 대부분은 회비라고 명칭했지만 기부금 영수증을 다 발급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제가 기본재산이나 이런 쪽에서 따로 설명은 못 드렸는데 우리나라 법제에서 조직은 재산이 중심이 되는 재단법인, 여기는 사람들이 돈 낸 게 아니라 이미 조성된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재단법인이 되죠. 사단법인은 형성된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필요한 경비를 내면서 사람이 활동하는 게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필요한 걸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비는 제3의 기관에게 기부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의 회비가 있으면 조직 자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왜? 기부나 이런 게 아니라 조직이 하려고 하는 일을 일단 계속 밀고 갈 수 있는 자존감이 생기거든요.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는 부분들. 그래서 멀지 않지만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 분명히 어떤 변화가 생길 부분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미국과 우리나라 또 독일과 우리나라 법제나 이런 부분 차이 때문에 논의들이 많이 되지만은 현재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나눠지고 사단법인에서 회원들이 부담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회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민간 부분에서 조성된 자금입니다. 여기에는 국가가 돈 낸 게 하나도 없죠. 모금의 돈도 전부가 다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기부한 겁니다. 이것과 별개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나오는 돈, 이 부분을 보조금, 지방보조금, 그리고 간접보조금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기부금이라고 하는 얘기 가만히 보면 기부금은 단체는 가만히 있는데 기부하는 사람이 기부하는 이 단체가 좋은 일 하니까 나 그 사업에 좀 더 보태서 사업 더 잘해달라고 기부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기부죠. 마찬가지로 동일한 관점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보니까 여기 공익법인이 하는 일이 국가 입장에서도 필요한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국가가 그 일 더 잘 해달라고 주는 돈이 보조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구조인데 자원 제공이 국가냐 지자체냐 이러면 보조금이 되고, 민간 부분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게 후원금, 기부금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로 돈을 받았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아주 개인이다 아니면 그것이 기업이다 분명하면은 그냥 기부로 가는데, 이따가 보면은 중간 뭐 지원 조직이라든지 애매한 이제 그 재단법인이나 또 무슨 진흥원 이런 데서 돈이 나오면 이거 자체가 민간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그 정부나 지자체 쪽에서 나온 건지 그런 부분들은 구분해야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그 내용들은 반드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요 얘기들 우리 한번 구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부, 회비, 그 다음에 보조금 세 가지 개념들 한번 정리했습니다.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민간 위탁 수입이라는 용어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게 돼요. 우리는 이런 거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 국가가 돈을 지출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간의 회사들은 우리가 필요해 하면 그냥 결정해서 대표이사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지출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나 국가 재정, 지방 재정은 돈이 나가면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고, 그 근거 규정이 하나가 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밑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하려는 민간 위탁,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국가가 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보조금과 민간 위탁으로 나눠지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면서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념이 뭐냐면 사업자가 일을 하는데 지원기관, 정부나 지자체가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급부 없습니다. 그냥 준 대로 잘 쓰면 국가도 오케이, 단체도 땡큐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행정기관이 일을 하기에는 내부의 인력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일 중에 일부를 어떤 조직이 알아서, 이제 수탁기관입니다. 여기서 알아서 이 정부나 지자체를 대리하여서 대신 집행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이게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받아보면은 무슨 자격 검정 시험 이런 것들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어디야, 그 각 지금 구청별로, 지자체별로 그 저기 있죠. 그 갑자기 제가 명칭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지역 그 아동들 이렇게 하는 부분이나,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말이 안 되는데, 그 가정, 제가 찾아서 뒤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할 때 돈이 나가면 그 지자체와 시설이 협약서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무슨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조하는데 이 돈은 어떻게 쓰라. 또 어떤 경우는 주로 이 민간 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종로구라면 종로구 민간 위탁에 관한 뭐 조례, 그 규정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관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게 보조금이냐 민간 위탁은 그 협약서를 확인해 주시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과 민간 위탁은 성격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근데 주로 다 사회복지 쪽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이 보조금과 위탁 사업 수입을 원칙적으로는 구분해야 되거든요. 회계적으로는. 그런데 현장에서나 지금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도
이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수입조차도 그냥 지금 현재는 보조금으로 다 통칭해서 그냥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그렇게 이 내용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에 대해 가지고 기부금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기부금에 대해서 이거를 기부금으로 인식할 거냐, 어제 잠깐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실제 기부받는 시점, 여기서 말하는 기부받는 시점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시점이 아니라 이 돈이 우리가 사용 통제할 수 있도록 확보했다, 그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CMS나 지로나 신용카드, 피지사 결제 같은 경우는 우리 통장에 안 들어왔지만 금융결제원이나 아니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긁었으면 우리는 그 돈은 100% 회수할 수 있다, 우리 돈이다 라고 인식되면 그 시점에 후원금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MS다 기부자 통장에서 인출한 날이 기부금 우리 인식하는 날. 지로 같은 경우는 기부자가 은행에 가서 아니면 계좌로 지로 대금을 납부한 날, 우리 통장하고 상관없이 그날이 기부 날짜가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기부자가 신용카드로 카드사하고 결제한 날, 카드를 직접 결제할 수도 있고 피지사 통해서 결제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경우는 피지사에서 결제한 날이 주로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그 일반적인 경우는 CMS를 예를 들어서 우리는 CMS를 15일 날 주로 인출한다. 15일 인출하면 이런 시차가 나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카드로 12월 31일 날 어떤 분이 카드로 결제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들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핸드폰, 전화로 ARS로 하는 경우, 이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약정해서 했는 그 내용을 보면은 위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부류는 기부자가 결제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우린 다 됩니다. 그러나 여기 같은 경우는 기부자가 ARS로 또 눌렀던 거, 그 대금을 납부한 시점에 우리한테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전화로 막 우리한테 기부 약정해서 얼마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그 사람이 대금 결제 안 하면 우리한테는 돈이 안 들어오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실제 요즘 많이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저 경우는 우리한테 실제 돈이 들어온 날 기부금으로 인식해 주는 것이 금액 따지면 기부자가 대금 결제한 날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실제 그걸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또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면 그냥 통장에 들어온 날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포인트 기부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여러 포인트를 우리한테 기부받으면은 실제 이 포인트를 기부받는 경우도 그 사람이 그 포인트 관리하는 회사에다가 우리 어디로 기부해달라 통지한 시점이 원칙으로는 기부자 날짜가 되겠죠. 그런데 그 얘기들도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분명하면 찾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포인트가 우리한테 들어온 날 기부금으로 인식하는 어떤 제한적인 요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부금 수익 인식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현물 기부는 이제 어제 조금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깊이 있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 슬라이드 다음부터 조금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좀 설명드릴게요. 현물로 기부받을 때는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즉 공정가치가 우리가 얘기하는 시가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공정가치는 주로 이제 그 회계학 이론책이나 아니면 기준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 우리 얘기는 다 이해됩니다. 근데 저 거래를 어디서 파악하죠? 이게 현실에서 나타난 어려움이죠. 그런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시가가 없는 경우는 유사한 물품의 시장 가격을 공정가 추정치로 본다.
얘기는 쉬운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야.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요즘은 좋은 부분은 오픈마켓에 뭐 G마켓이다 이런 데 보면은 어떤 품목을 치면은 거기 가격이 막 나오죠. 그럼 그걸 갖고 우리 그래도 시가라고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다가 보면은 이런 오픈마켓도 그냥 동일한 품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꾸러미로 이렇게 팔면서 소분시켜서 단위를 막 서로 다르게 해버리죠. 이거는 2개로 얼마, 이거는 3kg로 얼마 이렇게 해버리면 솔직히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그런 오픈마켓 정도가 우리 쪽에서 시가를 추정할 수 있는 참고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용역 기부. 용역 기부는 우리 현재 한국회계 기준에서는 용역 기부를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의사인데 치료를 대신 막 무료로 해줬다. 자원봉사했다. 그거는 자원봉사로 끝나지 거기에 대해서 기부금을 지급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외부 구매가 필요한 상황,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해야 된다. 누군가 의사에게 치료를 맡겨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금액이 객관적으로 추정이 된다. 치료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얼마의 금액이 들어간다. 이러면은 외국은 이것을 기부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누군가가 치료를 무상으로 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고맙다. 꼭 기부했다는 뭔가 의사 표시를 하고 싶다. 근데 여기 법에서는 인정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우리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면 우리는 치료비를 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갚아야 되는 치료비를 저기서 기부해 주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치료는 일상적인 걸로 하고 치료하고 받는 대가,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를 기부하면 그거는 기부금으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한테 받는 대가는 그 사람의 수입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부로 처리한 만큼이 비용으로 되니까 손익은 영향이 없게 되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 납부가 강제되는 경우, 자, 우리 후원금 같은 경우는 자발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은 미수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할 수가 없죠. 그래서 후원금은 돈이 들어왔는 시점, 우리가 기부받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회비 같은 경우는 회원들한테 월 회비 얼마로 정해놓고 이게 안 되면 회원의 권리도 박탈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 이런 것들이 부과되고 하면 우리는 이 회비를 받는 것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강제할 수 있는 시점이 확인되는 시점이 회비의 수익 인식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회비 받기로 했는데 안 들어왔다? 그럼 월말이 회비 수익 인식 시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부받았는데 기부금이나 보조금이 기본재산에 해당되는 경우, 이제 공익법인들이나 또 사회복지법인들 중에서 기부하면은 기부한 게 그대로 기본재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단체 설립할 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설립할 때 기본재산을 출연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여기 나와 있는 기부금 수익으로 안 가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기본 순자산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이 아닌 기본 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한다 하는 부분까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부금에 대한 얘기 이제 쭉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부분들은 이제 현물 후원에 대한 얘기인데, 현물 후원 얘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요거는 오늘 여러분 교재에는 없습니다. 교재 만들고 난 다음에 어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추가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물 후원에 대해서 보면은 기부자는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 이 사람들 어떤가요? 본인들은 다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죠.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비사업자, 개인들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근로소득자 같으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고려할 때 반영이 되고, 사업자가 아니면 세금하고 전혀 무관하게 되겠죠. 이렇게 기부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법인세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이것을 받는 공익법인은 이거 자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자체를 수익사업으로 넘겨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게 되죠. 이건 뭐 우리 이제 나타나는 현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받는 공익법인 입장에서는, 자, 기부자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받은 공익법인 입장에서는 받은 재산을 평가하는 금액, 그래야 우리가 기부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하면은 매매 차익이 발생이 되죠. 매매 차익이 발생되면 결국 받은 금액이 얼마인가라고 해는 기준 금액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상정법하고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각각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오늘 지금 이제 이 내용, 현물 기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고민해야만 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릴 때 회계 기준에서는 단순하게 시가로 평가한다 한 줄 뿐입니다. 근데 세무상으로 지금 들어와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죠.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부를 받을 때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사업을 하다 보면 공익목적 사업 부문이 있고 또 수익 사업 부문이 있죠. 이제 비수익 사업, 수익 사업 부문이. 그럼 어느 부분으로 기부 받을까에 따라서 현물 기부가 목적 사업 쪽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부 받은 법인에서는 이거 우리가 다 쓰는 거는 너무 공간 낭비가 커. 그러니까 이 중에 일부는 임대를 하겠다. 수익 사업 부분으로 일부를 사용을 넘긴 겁니다. 용도를. 그렇게 되면 목적 사업 부분에서 수익 사업 부문으로 넘긴 거에 대해서 운용소득이 발생되면 이 운용소득은 다시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 상정법이라든지 법인세법에서 아무 문제 없이 스무드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갈 때는 비수익 사업 부분이 되니까 법인세도 과세되지 않고 여기 수익 사업 부분에서 발생된 운용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얘기하게 되죠. 근데 이 현물 기부자가 목적 사업 부문이 아니라 수익 사업 부분으로 바로 기부를 해버렸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때는 이 기부한 것 자체가 이 법인의 목적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서 발생되는 운용소득을 목적 사업에 쓴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돼 버리게 됩니다. 이 금액들이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것을 받았다면 이펙트가 상당히 크게 됩니다. 여기에서 운용소득을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법인세법 규정은 두 개가 다 동일한 개념이 되고 상정법에서 운용소득 80불 이상 써야 된다는 것은 여기 위에 부분에서는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현물이 들어올 때 세법에서는 우리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시가로 평가다 진짜 단 두 글자 시가로 평가 5글자네요. 5글자로 끝나 있는데 세법에서는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출연받는 부문이 이렇게 달라지지만 효과는 동일하게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데도 이 뒤에 나오는 과세 체계는 완전히 달라져 버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면 꼭 관련된 현물을 기부받으실 때는 기부받는 거는 반드시 목적 사업 부분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가시는 게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요 얘기가 이제 받는 부분에 따라서 과세 관계가 차이가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따라서 또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죠. 현물 후원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반 원칙이 그럼 어떻게 되냐? 세법상. 상정법에서는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받은 금액이 얼마냐라는 얘기 따질 때는 이 상정법에 나와 있는 증여재산의 기부금 영수증 발생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은 이제 이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수정자산, 이 기부받은 현물자산입니다. 현물자산은 단체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입금은 이익이라고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입금에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만큼은 과세 표준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72조에서 보면은 기부금 일반적인 그 기부금 여러분 단체 일반적인 지정기부금 여기에서는 장부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장부가로 여러분이 이 금액을 평가하고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으면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또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증여세 추징되는 것도 이런 경우가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가는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얘기 자체는 이 평가 자체가 장부하면은 서로 조작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자에서는 누가 해도 손댈 수 없는 시가로 가자 하는 게 기본적인 관점이었고 나머지는 장부가로 굳이 장부가로 왜 갈까? 그건 뒤에서 한번 우리 더 고민 한번 해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현물로 받은 물품 평가할 때 장부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장부가로 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래 명세서 이런 아니면 거기서 만든 장부가를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물건을 사서 그냥 우리한테 넘겨준다면 장부가가 얼마인지는 알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통업 하는데 또 제조업 하는데 장부가가 얼마냐라고 묻는 거는 그 사람의 원가가 얼마냐, 너네 이거 이익 얼마씩 남기고 파는 거냐, 그거 공개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기부하는 데가 이거 장부가 달라 그러면 되게 난감해해요. 그리고 그냥 시가로 거래 명세표 그냥 이제 끊어주게 돼버립니다. 근데 법 규정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장부가, 특수관계자는 시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갈 때 이제 우리 한 번 더 고민해 보죠. 이게 취득가를 이렇게 나눴을 때 이게 어떤 차이가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적 사업 있는 쪽, 자, 이 법은 뭐죠? 법인세법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입니다. 법인세법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법인세 과세를 하기 위한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익사업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자 소득만 있다. 그러면 이 규정이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법인세에서 나오는 수익사업이 없으니까 법인세 신고할 것도 없고 과세 표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익사업이 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이 부동산 같은 것들을 목적사업에 3년 이상 안 쓰고 중간에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목적사업에 쓰지 않다가 유유지로 갖고 있다 판매하다 이런 경우는 여기 나오는 취득금액에 대한 이펙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적사업에 소비하는 사용하는 재산의 경우는 우리가 이런 고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시가로 평가하고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익사업, 수익용 재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것들을 나중에 세무조정으로 반영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정법 무시하고 여러분 단체가 그냥 수정자산 평가하는 기준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요거 중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회계할 때는 사진 안 찍으시다가 이거 하니까 많이 찍으시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저희 프린트 갖고 왔으니까 프린트 혹시 출력될까요? 네. 그래서 저기 끝나기 전에
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은 좀 출력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현장은 정말 현물 자산 평가에 대한 게 엄청난 혼란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장부가로 들어오고 시가로 들어올 때 무슨 차이인가? 그 개념 한번 이렇게 보죠. 일반 재산은 이제 양도할 때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증여자가 원래 취득했던 장부가, 증여자가 증여할 때 시가, 보통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단체가 받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았던 단체가 양도할 때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다고 한번 예상해 보죠. 그렇게 되면은 자, 지금 증여자가 증여할 때 시점에 증유자의 보유 차익, 그러니까 기간 동안 보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죠. 건물을 갖고 있는데 건물의 시가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러면 보유했기 때문에 뭔가 보유 차익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양도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그냥 갖고 있다가 그냥 증여해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유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수증자가 받아서 이 수증자가 증여 시점의 시가부터 이 수증자가 양도할 때 사이에 나온 수증자 보유 차익 이 부분은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 간의 증여도 그렇고 비영리법인의 증여도 지금 같은 얘기들의 기본적인 흐름이 됩니다. 일반적인 증여 재산에 대해서. 그런데 그 공익법인이 일반적인 수증이나 개인으로 받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장부가와 증여 시점에 또 수증자의 양도가에 하면은 결국 수증자의 보유 차익과 증여자의 보유 차익 이 두 가지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돼요. 증여자의 장부가로 가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이게 훨씬 더 유리하죠. 시가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게 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회계는 시가로 하고 그러면 이제 회계를 시가로 하게 되니까 요만큼 금액들은 여러분 결산서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인세 양도 차익 신고할 때 저 부분만큼은 세무조정으로 조정해 줘야 되겠는 사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이런 얘기들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자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이제 여러분하고 직접 관계는 없어요. 이제 여러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기부한다는 기부자 입장에서 보면은 당신들에게는 이런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기부자 입장에서는 보면은 법정 기부금 단체는 장부에게 가니까 상관없고, 그다음에 지정 기부금 동일합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취득한 금액, 그 취득한 금액이 시가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의 원가가 얼마냐 그대로 여러분들은 기부로 인정이 됩니다. 특수관계자가 있는 경우 시가와 장부가로 가게 되죠. 자, 여기에서 큰 값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기부자가 시가로 가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제 시가로 가면 보통은 이제 시가가 장부가 크죠. 시가로 가면 우리 기부 많이 했어. 자랑할 수 있죠. 홍보할 수 있고 기업들이. 근데 문제는 기부로 올라가고 그만큼 차익이 분명히 생겼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익은 동일합니다. 근데 기부금이 늘어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기부금 한도 계산해서 비용으로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기부자 입장에서는 기부금 높이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대외 홍보 차원에서 우리 기부 많이 한다. 이거는 되는데 세금 계산 측면에서는 기부가를 낮추는 것이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기부금 많이 가면 한도 계산인데
적게 가게 되면 처분 손실이 나오니까 바로 비용으로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개인 기부자는 제공한 때의 시가, 개인 사업자, 개인 비사업자 있는데 제공한 때의 시가, 여기는 장부가 하는데 여기는 왜 시가를 할까? 마음에 안 드는데 규정은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경우들은 물건 상환값들로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얘기들 이제 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자, 나머지들은 나중에 이거 드리면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쪽에서 회계 처리할 때 시가 평가라고 하는 이 부분 들어오면 기부자가 신제품을 구입해서 기부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보고 구입한 영수증 사본 한번 보내달라 하면 그대로 우리는 기부 가액을 평가해 주면 되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주로 중고 물품이나 물품 기부를 많이 받는 데들, 이런 쪽에서는 이제 거꾸로 이제 기부하면은 본인이 기부했을 때 구입한 영수증 주시면 그 금액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 드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부자가 판매용이나 아니면 제조한 상품.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원가 얘기가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매입 단가, 그게 이제 장부가가 되죠. 여기에서는 제조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실제 여러분 단체가 세법에는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주십시오. 이거 안 주면 기부금 영수증 안 주겠습니다. 그러면 기부자는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힘들어? 우리 기부 안 할래. 그 말 나오면 여러분들 더 이상 이거 요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금액 차이가 엄청 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 해봐야 되는데 금액이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면은 뭐 그냥 거래 명세표나 저쪽에서 평가해서 제시해주는 금액 그대로 그냥 현재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 부분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제일 어렵죠. 이런 것들은 뭐 어찌됐든 신품이니까 안 되면 오픈마켓에 비교라도 해보고 하는데 중고 물품을 우리한테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가. 일단 중고 물품은 시가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자체를 뭐 계속 이거를 막 하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중고 물품을 계속 받아서 재활용시키고 업사이클하고 이런 개념이라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하나 갖고 가시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중고 물품에 대한 시가는 여러분도 모르고 국세청도 모르고 또 회계감사 나온 감사인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 시가를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추정했다. 추정하는 근거가 있으면은 가능해지게 되죠. 그래서 뭐 중고 사이트 당근마켓에 나온다. 그거는 우리 객관적인 가치라고 볼 수 없죠. 그냥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의류 같은 거 기부 받으면 의류들 중에 언제가 됐다. 기부 물품 된 것들 중에 뭐 몇 년이 지났다. 전자제품은 몇 년 동안에는 몇 프로 감액을 하고 이런 기준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 따라서 들어오면 실제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따라서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 물품 자체가 기부받아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받은 것 같고 학생들 뭐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식품 같은 것들은 그런 경우는 그냥 소비하고 끝나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다시 재판매하는 과정들이 있다면 판매가와 이거를 비교해보고 차이가 나면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 과하다 아니면 잘못 평가됐다 이것들을 계속 개선해가는 과정으로 갖고 가시면 그러면 그 기준 자체가 중고 물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고 물품 들어오면은 고맙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하죠. 그리고 중고 물품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인 것들이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제 현물 받은 후원에 대한 평가권은 여기까지 끝내고 본문 공시 방식이라고 제가 하나 표현을 썼을 겁니다. 이 본문 공시 방식이라는 거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업수행, 일반관리, 모금, 인력시설, 기타를 본문에다 이렇게 다 하나하나 열거하는 방식, 이제 이런 의미로 본문 공시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결산 공시도 이 방식을 지금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 다시 보면은 분배 비용은 수혜자에게 현금이나 현물을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들에게 현금이나 현물이 아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서비스를, 그러니까 치료를 해준다, 아니면 그 사람에게 상담을 해준다, 이런 것들은 분배 비용이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직접 지어 들어가고 뭐 장학금을 지급한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심사하는 비용, 이거는 학생들에게 직접 가는 게 아니니까 분배 비용이 아닌 게 되죠. 그 다음에 장학금 수여 행사 비용, 이것도 학생들에게 직접 가는 게 아니니까 분배 비용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서비스 제공에 부대되는 소모품, 행사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을 줬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좀 애매하죠. 근데 기념품 나눠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려는 목적 사업의 수혜자한테 주려고 한 의미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참석자에게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참석한 선정된 학생에게 가는 뭔가 있다면 그거는 분배 비용이 되는데 참석자에게 모두에게 나눠주는 거는 그냥 행사 비용의 일부가 돼버리게 되죠.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애매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활 사업 등 참여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훈련 수당.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뭐 많이 이제 있는 게 노인분들이 일자리 드리려고 가로수 청소 사업하고 가로등 청소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 쪽에 이쪽에 있는 분들 막 이제 일하면은 그냥 생활비 주긴 그렇고 일하면서 여기에 뭔가 경비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상하는 개념으로. 또 학생들이 어디에 들어갔을 때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거 자체가 수혜자에게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지가 애매한 지점이 생기죠. 그래서 이때는 기준 자체가 이거 자체가 우리가 필요해서 용역을 맡긴 거냐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려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거냐, 그렇게 한번 구분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면 그런 경우는 활동비 같은 거 나가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분배 비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인력 비용. 인력 비용은 중요한 거는 고용된 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 관련된 비용에서는 외부의 전문가들한테 강사비도 나가고 이런 경우도 나오지만 그분들은 우리에게 고용된 게 아닌 거죠. 우리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것들은 여기다 인력 비용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뭐 급여 이런 직접비뿐만 아니라 교육시키는 거, 교육훈련비, 또 우리 내부 직원한테 필요한 경조비 이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직원과 관련돼서 나오는 비용은 다 인력 비용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인력 비용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우리 내부의 인원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 그림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시설 비용은 우리 운영에 사용되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 시설 비용으로 들어가면 주로 유형자산하고 관련된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기타 비용은 위에 있는 분배 인력 시설 이외의 것들이 기타 비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하다 보면 다 내려오니까 예를 들어서 주로 장학단체가 있는 데들은 분배 비용이 크겠죠. 수혜자가 중심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회복지 쪽에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인력 비용 비중이 상당히 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 시민단체들,
환경 개선 운동이다 막 이런 쪽들은 자원봉사도 많고 활동가도 많고 이렇게 되면은 그쪽은 여기보다는 주로 기타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단체들한테 여기서 분배 비용이 높으냐 인력 비용이 높으냐 시설 이걸 갖고 우리가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업도 제조업의 원가 구성이 다르고 유통업 구성이 다르고 건설업 다르고 서비스 직업 다른 것 같이 여기에는 그 업종에 하는 일의 특성에 따라서 비중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체 내부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 비중이 있었는데 올해 이 비중이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어디서 집중하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 내부를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되죠. 기타 사업 비용. 이 기타 사업 비용은 실제 이제 이 기타라고 하는 거는 여기 밑에 나오는데 이 부분이 실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이쪽은 주로 매출이나 이런 쪽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비스 직업이라는 특징은 재고 자산이 없어요. 재고 자산이 없으니까 그냥 나간 돈을 인력 비용, 시설 비용, 기타 비용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드는 쪽들 제품을 만들면 거기에는 제공품이 생기고 제공품에는 여기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제조 경비도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판매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세분될지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기타 사업 비용, 특히 제품에 관련된 인력 시설 기타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주석으로 원가 계산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충하고 들어가는 방법 이런 것들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분배 비용에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내용을 한번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배 비용에서 서비스 제공은 제외된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협의로는 수혜자 개인별에게 직접 귀속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 이게 배분되면 이건 분배 비용이다. 이건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자 개인별로 직접 귀속되지는 않지만 현금 현물이 수혜자를 공동적 대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이거 그냥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경우를 본 거냐면 공동 주거시설. 주거시설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장애인이든지 아니면은 노약자들인지 모여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럼 생활하는데 필요한데 거기서 옷을 개인별로 나누면 그 위에서 그냥 우리 분배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안에서 생활하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치약이라든지 휴지라든지 이거 두면은 특정한 개인이 가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주거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혜자인데 이 수혜자에게 공동적으로 귀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는 우리가 분배 비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더 넓어지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수혜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한다. 규정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별적 지급하는 거는 우리 오케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혜단체에 공동적으로 지급하는 거 여기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수혜단체에게 필요한 물품을 단체가 직접 제조해서 개인별로 공급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그 장애인 작업장에서 어떤 비누라든지 이런 걸 직접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취약계층에게 그 물건들을 그냥 줬을 때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발생된 제조 간접비 이런 부분들도 일단 원가로 다 들어갔다가 가기니까 이것도 분배 비용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공동적으로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우리 동물단체 보면은 이제 그냥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고양이, 개 이렇게 되죠. 뭐 돼지도 있고 여러 이제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고양이나 개에게 사료를 지급해 주면 이건 분배 비용인가요? 아닌가요? 그 다음에 동물은 그래도 움직인다. 식물은 가만히 서 있죠.
식물에게 약품을, 우리 표현이 좀 그렇죠. 식물에게 약품을 뿌리지 약품을 준다는 얘기는 안 하죠. 자, 그럴 때 동물에게 귀속되는 거, 식물에 귀속되는 거를 분배 비용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준에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 단체들이나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 중에 가장 큰 얘기는 그 동물이나 식물에게서 인지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뭔가 자극이 있을 때 그것을 인지하느냐를 보고 그 개체에, 그러다 보니까 동물도 우리가 안락사를 얘기하는 이유 자체는 여기 인지 능력을 갖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인지 능력이 있는 동물에게 귀속되는 것은 분배 비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기준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동물 단체들은 회계 처리할 때 이 부분들을 다 분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식물 경우는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식물 쪽에 가는 부분들은 분배 비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앞으로 미래에 잠재적으로 한번 고민했으면 좋는데, 기속관계 기준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분배 비용이라는 게 귀속된다 그러면은 현물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공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특정인이 되는 것,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현재는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배에 대한 얘기도 단순하게 장학금뿐만 아니라 케이스마다 우리가 다양하게 고민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들을 또 한 번 더 보죠. 주택 수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체가 건설회사에 용역을 맡겨서 수리하는 경우. 이건 어떻게 되나요? 단체가 용역을 맡기 때문에 단체가 수리 용역을 제공해 주는 거죠. 가서 그 집에 고쳐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수혜자에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물품이 가는 게 아니니까 이 경우는 분배 비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가 부담할 수리 비용을 단체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비슷한데 의미가 상당히 다른 부분이에요. 위에 거는 우리가 어떤 회사 불러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다 좀 우리 계약을 우리가 하고 다 이제 수리해달라 이렇게 한 거죠. 밑에 경우는 계약 주체가 그 입주자입니다. 입주자가 그 공사하는 업체하고 수리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입주자가 돈을 이제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입주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 돈을 우리가 대신 지급하면 이거는 우리가 그 입주자에게 돈을 주는 개념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밑에 같은 경우는 분배 비용으로 얘기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나오는 구조를 어떻게 가느냐가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쉐어주택, 공동주택이죠. 지원 사업하면서 주택 건축비를 지급하는데 주거자에게 건축물이 직접 귀속되는 경우, 우리가 건축해는 주택을 건축해 줬는데 주거자에게 건물이 귀속되면 결국 우리가 한 돈이 여기 주거자에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중간 지원 조직이 건축물을 소유하고 여기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분배 비용이 아닌 거죠. 그냥 사용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산하기관, 산하시설에 인건비,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자, 이거 어제 우리 그런 얘기 좀 있었죠. 전체 법인격 얘기하고 직영점이냐 대리점이냐 이런 얘기 나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일한 조직, 법인 등록번호가 동일한, 법인격이 동일한 기관이다. 이런 얘기 되면 산하기관에 인건비, 교육비 지원한 거는 이건 분배 비용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력 비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별도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법인 등록번호나 이런 걸 해가지고 전혀 별개로 우리 법인 등록번호를 안 쓰는 대리점 같은 개념. 거기에는 법적 실체가 다르니까 우리가 거기다 돈을 주는 거는 분배 비용이 해당이 되게 되죠.
해외 분원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제 해외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중요한 게 해외 분원이 법적 실체가 어떠냐? 앞에서 우리 법인격 따지는 그 얘기들입니다. 우리 조직의 하나의 브랜치가 거기 나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그 현재에 있는 에이전시가 이거 일을 하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현지 법인인가 따라서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외국 그 지사 설치 신고하고 우리 법인이 관리하는 쪽이라면 해외 쪽 나간 거는 그냥 우리 사업비가 나간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지 법인에게 갔는데 물론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그 관련된 조직들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명칭은 되게 이제 비슷하고, 근데 법적 실체는 그 나라 법에 따라 설립된 현지 법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 주는 거는 해외에다가 돈을 또 다른 실체에게 주니까 그거는 분배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에이전시를 쓰는 경우, 에이전시는 뭐냐면 그 에이전시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해외에 못 나가니까 당신이 우리한테 대신해서 이런 사업비로 좀 해줘. 용역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배가 아니라 기타 비용으로 분류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이제 얘기 나오는 이런 얘기들 보시면은 한마디로 딱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수혜자에게 직접 가느냐, 아니면 우리 내부에 관련된 부분이냐, 아니면 제3의 조직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우리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냥 저도 되게 괴로워서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취약계층 장애 아동들에게 케이크 베이커리 체험 좋죠. 애들이 만들어 보고. 체험시켰다 그러면은 이건 기타 비용입니다. 그런데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만드는 케이크는 본인들이 그냥 갖고 가라. 본인에게 그냥 준 겁니다. 그럼 이게 분배 비용인가요? 기타 비용인가요? 하는 고민이 되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보는 판단은 여기 자체에 장애 아동에게 준 게 뭐냐? 케이크를 주려고 한 거였다면 분배 비용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케이크를 만드는 체험, 뭔가 이 활동을 하는 것들, 그게 목적이었어요. 케이크는 부수적으로 나온 걸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분배 비용이 아니라 기타 비용이다. 이게 이 전체 그림을 많이 좀 생각하시면서 보는 게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 공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그다음 조금 더 이제 그 세부적으로 좀 들어와 볼게요. 지금 사업 수행 비용의 분배 인력 시설 이거 자체는 이거 자체가 개정 과목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들은 이렇게 그룹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룹핑된 대로 표시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그룹핑의 개정 과목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개정 과목은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되는 개정 과목을 한번 보면 분배 비용, 인력 비용, 시설 비용, 기타 비용 큰 그룹인데 여기에 분배 비용에는 장학금, 주거비 지원, 뭐 생활비 지원 여러분들 필요한 대로 막 이제 개정 과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인력 비용에는 급여, 상여, 퇴직급여 우리가 보통 쓰는 개정 과목들 쭉 나올 수 있고 시설 비용에도 임차료, 상각비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기타 비용에 여기교통비, 소모품비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색칠을 좀 하나 해놨죠. 보험료는 시설 비용에도 나오고 기타 비용에도 나오고 세금과 공과금은 인력 비용에도 있고 시설 비용에도 있고 기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우리가 옛날에 아까 자동차세를 그냥 세금과 공과금 하나로만 봤다. 근데 세금에는 자동차라고 하는 이것을 운영하는 데 드는 세금이 있고 그게 뭐가 되나요? 여기서 시설 비용의 세금과 공과금이 되죠. 밑에 이제 제가 좀 이제 세금과 공과금을 발생 원인에 따라 좀 구분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인력 비용에 나오는 세금과 공과 보통은 우리 자주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력 비용 중에 종업원 할 주민세, 종업원의 급여에 따라서 내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세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종업원이 우리 일하는 직원하고 임직원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 부분은 인력 비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 세금과 공과금 중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우리 부동산하고 유형자산하고 관련된 거니까 시설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균등할 주민세. 8월 달에 보면은 한 6만 2,500원 정도씩 법인마다 부과가 되죠. 거기 나온 것들은 여기 균등할 주민세, 기타 비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정과목 체계를 막 나눈 것들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되게 뭐가 많이 번거롭다, 복잡하다고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결산이 제대로만 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는가에 대한 구분들이 더 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분류 나오는 거를 미국 같은 경우는 Functional Expense Report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능별 분류 보고서가 이미 거의 옛날부터 한참 전부터 기본적인 보고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처음 여기다 집어넣기 시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설과 관련된 화재 보험료는 시설 비용이지만 영업 배상 보험료, 주로 이제 그 거주 시설이나 서비스 제공하는 쪽에서는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해준 영업 배상 책임 보험 들어갔다. 이것들은 기타 비용으로 들어가죠. 이런 얘기들이 나눠지는 게 우리 전체 계정 과목으로 나눠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계정 과목을 이제 풀어서 가게 되면은 이런 얘기들이 쫙 이렇게 늘어지게 되죠. 계정 과목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정 과목이 많이 나오면 보통 이제 이 체계로 결산서 운영성과표 만들 때 작은 단체는 한 2페이지 정도 그냥 끝나는데 규모가 큰 단체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페이지가 한 4페이지, 5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면 앞에 처음 보면서는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뒤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넘어가면 앞에 페이지가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룹핑해서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막 이렇게 했는데 이 그림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방식이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식입니다. 앞에 본문에는 막 열거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그림이 안 보여. 도대체 우리가 어디다 돈 썼는지 기능이나 뭐 이런 건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다는 거야?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주석 공시하는 방식은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본문에 공시하는 이 방식을 수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바꾼 겁니다. 사업 수행 비용을 무슨 사업비, 무슨 사업비라고 사업 프로그램별 단위로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 수지결산서 만들 때 단체들이 사업비, 관리비 할 때 사업비에는 무슨 사업 막 들어갔던 거죠. 이걸 이렇게 보고해 주면 우리 전체 중에 무슨 사업에 썼다 이게 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인력시설 기타 비용 관련된 거는 주석으로 요 내기를 구분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얘기로 보이면은 전체 그림이 보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 어떤 사업을 했다 하는 게 보이고 아마 대부분의 이사회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익숙하고 여기에 관심이 클 겁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고 주석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방식, 이 방식이 저는 정말 좋은 방식인데 지금 우리 결산 공시 방식이 본문으로 가버리니까 단체들은 이 방식 관련은 생각보다 앞에 있는 방식으로 막 열심히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산서 만들어서 보는 사람에게 이해에 도움이 된다면 이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업 수행, 이 인력 비용 이렇게 있는 여기 이 부분을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사업별로 세분화시켜서 사업 수행 비용에 이런 비용이 나오면 이 부분까지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보고서 만들어 주면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전체 들어가는 금액은 비용은 어느 정도였고 거기에 관련돼서 인건비는 어떻게 됐고 이런 부분이 보이면 단체가 활동한 내용이 제대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방식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나눔셈 쓰는 단체들 많으시니까 나눔셈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회계 처리해 놓으면 이 방법대로도 나오고 앞에 본문 공시도 같이 나오니까 나눔셈 하신 분들은 이 보고서를 내부에서 좀 활용하시는 부분들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나눔셈에서 그 회계 단위라고 할 때 회계 단위 펀드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고서 쓰면은 여기 나오는 부분들이 이렇게 사업명으로 프로젝트나 회계 단위명으로 이 보고서들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문 공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막 이제 가다가 보니까 몇 가지 이제 고민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업 수행 안에 분배 비용, 인력 비용, 시설 비용 이렇게 하면서 거기 밑에 사업을 막 세분하는 거, 이제 우리 본문 공시 방식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회계 기준 입장에서는 분배, 인력, 시설, 기타로 일단 그룹이 되고 밑에서 세분하는 거는 단체의 필요에 따라 하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지금 이거는 뭐냐면 무슨 사업의 분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체계는 사업별로 먼저 나와버리니까 분배 비용이 얼마다, 그 다음에 인력 비용이 얼마다라는 그림이 안 보이니까 이거 자체는 우리 공익법 회계 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가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예. 그건 제 바람이어서. 근데 저는 바로 앞에 나와 있었던 사업별로 주석 공시형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보고서를 보는 사람의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공통비용 배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통비용 배분은 복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 해당되는 비용 성격, 배분 기준, 투입 시간, 면적, 빈도 등으로 쭉 얘기하고 한번 하게 되면 이건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배분을 하는데 주로 분배 비용은 본인에게 직접 가니까 귀속되니까 배분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그냥 공통이라는 얘기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인력 비용이나 시설 비용 같은 경우는 단체 인원이 작으니까 작으면은 이 사람이 일반 관련 업무도 하고 모금 업무도 하기도 하고 사업 담당자가 모금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중첩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되면 공익법인 회계 기준하고는 무관하게 사업 안에서도 여러 사업을 나눠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될 때 인력 비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라고 하는 비용은 투입한 업무 시간에 따라서 이 비용들의 중요도가 달라지게 되니까 시간 기준으로 배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업무 시간을 기록하는 자료 관리가 필요한데 제일 좋은 거는 업무 지날 때마다 한 달 단위로 타임 리포트 만들어서 리포트 가는 그 시간 갖고 비중 배분하면 되는데 단체 실무자분들에게 이거 만들어 달라 그러기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내부에 분석을 많이 하겠다 그러면 저런 것들을 만드는 단체도 있기는 해요. 두 번째는 타임 리포트는 실제 투입된 건데 그게 아니면 직무 분석이나 아니면 인사 발령할 때 당신은 일주일 중에 이틀은 사업 담당하고 3일은 모금해라. 이렇게 업무가 배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40%, 60%로 비중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된 타임 리포트가 됐던 아니면 인사 발령 자료가 됐던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게 월별로 다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동일하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김 누구누구라는 사업은 1월 달은 이런 비중으로 2월 달은 이런 월별마다 투입된 비중이 달라지게 되고 이 누구는 또 비중이 또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각 개인별로 이게 월별로 해서 전체 연간 집계했을 때 이 비중이 얼마가 된다. 이 비중에 따라서 이 사람의 연간 급여를 사업 수행과 모금비 아니면 일반 관리비로 배분시켜주는 작업들이 있으면 이제 공통비용에 대한 배분이 되죠. 그러면은 이런 시설이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 급여와 관련돼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것들, 퇴직급여, 국민연금, 사회보험 이런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들은 다 이 비율로 그냥 가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시간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뭐 전체 회식을 했다. 회식한 거는 업무 투입하고 상관없죠. 그냥 인원수대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인력 비용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획일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투입 시간 비율로 가는 부분인데 그냥 이거는 무조건 이거야라는 게 아니라 발생된 비용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투입되는 시간을 갖고 가고 어떤 경우는 인원수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표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공익법 회계 기준이 나왔을 때 2018년도부터 이제 이 표를 만들어서 작업들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표를 단체들에게 제시했을 때 단체 계신 분들은 저걸 누가 어떻게 해요 하고 다 쓰러졌어요. 근데 요즘은 감사 가서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국가가 공익법인 회계 기준 하라니까 그냥 갔었어요. 근데 막상 이걸 해보니까 우리 전체 인원들이 어느 사업에 어떻게 투입되는지 비중에 대한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가 보니까 지금은 가면은 대부분 다 저희 감사하는 업체들에서는 이걸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힘들긴 하지만 한번 해보는 거는 내부에서 우리가 실제 어디에 돈을 쓰는지 볼 수 있다는 점에는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설 비용, 인력 비용 이외의 시설 비용, 여기에는 면적이라든지 시간 이런 부분들을 쭉 갖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로 예를 들어서 기급 임차료 같으면은 A팀이 쓰는 면적, B팀, 뭐 일반 관리 업무 담당자 쓰는 면적 이렇게 배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는 이제 지금 비영리 쪽도 공유 오피스 개념으로 쓰는 데들도 요즘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특정한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있으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책상을 공통으로 씁니다. 이럴 때는 부서별로 인원 비율로 가면은 맞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 비용이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찾아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력 비용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려운 점이 이제 제일 어려운 점은 이제 DC형으로 퇴직연금 하는 경우들은 큰 부담이 안 됩니다. DC형 같은 경우는. DC형은 부담이 안 되는데 DB형을 하는 경우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이렇게 설정을 쭉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거는 작년까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부서 담당자가 원래 2월 달에 부서를 바꾸고 또 7월 달에 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서에서 퇴충이 올라오면 중간에 이 사람이 업무했던 퇴직급여 누계치가 배분이 안 되게 되는 문제점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퇴직급여나 이런 것들은 연관된 고리가 뭔지 찾아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회계적으로도 정리가 되고 또 뭐 외부에서 감사가 왔다든지 나중에 세무적으로도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냥 실무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부분은 그냥 회계 단위로 나눌 때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공익목적 비수익, 공익목적 수익, 기타 수익 이렇게 나오죠. 그럼 법인세 신고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공통비를 하게 되면 배분을 해줘야 되죠. 근데 공익목적의 비용을 다 발생시켜 놓고 이거를 공익목적 수익, 기타 사업에 있는 수익으로 배분을 시키면 내용이 뭔지를 모르게 돼요. 법인세 계산할 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꾸로 수익 사업 쪽에서 비용이 발생되게 하고 그러면 발생된 비용에 대한
증빙이라든지 영수증들이 거기 관리가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부서 수익 파트에서 이만큼 돈은 지출됐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비수익 목적 사업 부분은 20%는 아니니까 이 부분만큼은 법인세 계산할 때 비용에서 빼겠다. 송금 부인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법인세 계산할 때 나중에 세무조사 나올 때도 대응하기가 좀 쉬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그 부분들의 이제 공통된 것들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사업 비용에 대한 얘기들 쭉 얘기는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사업 외 수익은 사업 수익이 아닌 수익, 이런 부분들이 사업 외죠.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것, 유형 무무형 자산 처분하는 거, 손상 차손 나오는 거는 실무에서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투자 자산 처분이익, 이제 갖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처분했을 때 손실 나온 부분들, 외화 환산이익, 외환 차익, 그다음에 정기 오류 수정 손익, 이건 금액이 크지 않을 때 작년에 발생됐던 것 중에 원래 비용으로 수익으로 확인되는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비용 쪽도 같은 개념입니다. 처분 이익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유형자산 재평가 손실, 기타 대손 상각비, 이거는 미수금이나 매출 채권 이외에 대한 것들이고, 외화 환산 손실, 환차손,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그러니까 사업의 수익하고 사업의 비용이 서로 대칭되는 개념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얘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목준비금은 이제 어제 제가 하면서 미리 한번 설명드린 거여서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회계 처리하는 부분들은 법인세 비용은 수익 사업으로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특례 규정, 이 중소기업 이제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거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법인세 회계 또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채택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저 얘기는 뭐냐면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연 법인세라고 있습니다. 이연 법인세라고 하는 거는 원래 세금 내는 게 법인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원래 세금 내는데 비용으로 인정 못 받았으면 앞으로 그만큼 인정받을 거니까 그만큼을 법인세에다가 미리 반영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영리 쪽에서 복식 보기도 어려운데 거기까지 지금 해야 되느냐 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영리 쪽에서는 중소기업 특례, 이제 중소기업 규모 작은 경우는 단기에 발생돼서 납부할 세금, 발생된 산출세 기준으로 법인세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영리 쪽에서도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요 법인세 비용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들은 이제 주석에 대한 얘기인데, 주석은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고요.